갈 데 없다고 다시 찾아올 생각은 하지 마. 우리 집 문턱은 이제 네가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독설이 법원 복도에 낮게 깔렸습니다. 며느리 지원은 말없이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 항목조차 없는 이혼 판결문이었죠.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빚이 쌓이고 건물까지 담보로 잡힌 뒤에도 지원은 새벽 쓰레기 민원부터 누수 문제까지 혼자 전부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녀회장으로 우아하게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세입자들 눈치를 봤어요. 그런 시간이 8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명의로 대출 한 번만 받자.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지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거절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을 부추겨 이혼을 밀어붙였고 며느리는 법정에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원 앞 주차장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지원 앞으로 걸어와 고개를 숙였어요. 하마키가 이 놓잖아. 아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원은 그 낯선 호칭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8년 동안 며느리라 불리며 살았던 지원에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지만 복도 안은 서늘했어요. 지원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결혼 8년이 그렇게 정리됐죠. 봉투 안에는 이혼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항목은 없었어요. 재산 분할도 없었고 합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순애가 민호를 부추겨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혼이었죠. 지원은 법정에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법정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어도 고개만 끄덕였고 지원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순애는 법정 밖 복도에서 팔짱을 낀 채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지원이 법정 문을 나섰을 때 순애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순애가 먼저 움직였어요. 이제 끝났으니 각자 갈 길 가자.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애는 뒤따라오며 낮게 말했죠. 갈 데 없다고 다시 찾아올 생각은 하지 마. 우리 집 문턱은 이제 내가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지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죠. 지원은 그 목소리를 8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이 부족할 때마다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법원 앞 계단까지 나왔을 때 지원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핸드백 하나뿐이었어요. 시댁에서 나올 때 챙긴 게 그것뿐이었죠. 옷도 몇 벌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계단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척은 없었고 친구도 오래전에 끊겼죠. 시댁일에 매달리며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민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때부터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돈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원은 건물 관리를 혼자 감당했어요. 세입자 민원이 들어오면 지원이 달려갔고 새벽 쓰레기 문제가 생기면 지원이 처리했습니다. 화장실 누수, 전기 고장, 분리수거 민원까지 전부 지원 몫이었죠. 순애는 부녀회장으로 지내며 우아한 건물주 행세를 했고 민호는 사업 핑계로 집에 없었습니다. 지원은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순애가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지원은 그래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애가 지원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명의로 대출 한 번만 받자. 그러면 다 해결된다. 가족이잖아. 지원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순애는 지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민호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못하겠어요. 순애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그날 이후 순애는 민호를 부추겨 이혼을 밀어붙였어요. 지원이 가족을 저버렸다고 했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불만과 실패를 지원 탓으로 돌렸죠. 민호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제 잘못을 슬그머니 숨기는 건 참으로 비겁하고도 익숙한 방식인 법입니다. 지원은 법원 앞 계단에 서서 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남은 건 낡은 핸드백 하나였어요. 위자료도 없었고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가방 손잡이를 천천히 쥐었죠. 그때 법원 주차장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차체는 반짝였고 번호판은 깨끗했습니다. 지원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죠. 순애와 민호도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로 보였고 자세는 곧았어요. 남자는 곧장 지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애와 민호를 지나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남자는 지원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어요. 아가씨라는 호칭,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이름만 불렀고 순애는 너 또는 며느리라고만 했죠. 남자는 차 문을 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지원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남자의 표정은 정중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어요. 지원은 남자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지원이 차에 오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죠. 지원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최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지원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원은 뒤를 돌아봤어요. 순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이 다물어진 채로요. 강 회장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태진이 차 문을 더 크게 열었어요. 지원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뒤에서 순애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 있는 사람들도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지원은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가 차에 올랐습니다. 세단 문이 부드럽게 닫혔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내다봤죠. 순애와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애의 입이 굳게 닫혀 있었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세단은 천천히 출발했어요. 법원 앞을 빠져나가며 순애와 민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지원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운전석에 앉아 앞을 바라보다가 백미러 너머로 지원을 잠시 확인했죠.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원은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원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았는지, 왜 아가씨라고 불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손에 쥔 핸드백 손잡이를 천천히 풀었죠. 손잡이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원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 안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을 떠올렸을 뿐이었죠. 긴 세월 꾹꾹 눌러온 숨이 이제야 조금씩 트이는 모양입니다. 그 낯선 정중함이 지원에게는 처음 맛보는 봄바람이었을지도 모르죠. 세단이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숲이 점점 낮아지더니 어느새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어요. 지원은 창밖을 보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죠. 차는 높은 담장 앞에서 멈췄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세단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잘 다듬어진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은 가지런했고 잔디는 깨끗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죠. 저택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웅장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어요.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최태진이 먼저 내려 지원의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원은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까지 몇 걸음이었지만 그 거리가 멀게 느껴졌죠. 최태진은 지원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며 문을 열었어요. 저택 안은 따뜻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조명은 은은했어요. 지원은 최태진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죠. 최태진은 서재 앞에서 멈춰 섰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태진이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은 복도에 홀로 남았어요.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최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서재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책장으로 가득했고 창가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였지만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강 회장은 지원이 들어서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앉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맞은편에 앉으며 지원을 한참 바라봤죠. 지원은 시선을 내렸어요. 시댁에서 늘 그랬듯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않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제가 공장 화재 현장에 갇혔을 때 한 분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박만수 씨, 지원 씨의 아버님이십니다.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듣는 것조차 오랜만이었어요. 지원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후로는 누구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지원을 부담스러워했고 시댁에서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만 불편해했죠. 아버지가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밖으로 밀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강 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그날 현장에서 찾은 것입니다. 강 회장이 상자를 지원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회중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만수에게. 지원은 시계를 꼭 쥐었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고 웃고 있었어요. 지원이 기억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그을려 있었고 색은 발에 있었죠. 강 회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가족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어요. 따님이 어려서 먼 친척 손에 맡겨지셨고 결혼 후에는 강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결혼 후 8년, 시댁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새벽부터 밤까지 건물 관리와 민원에 시달리던 시간들이었죠. 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살게 만든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어요. 강 회장은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삶을 안타깝게 바라봐주는 시선. 처음 마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시댁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 회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지원이 회중시계를 쥔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주인을 잃고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야 비로소 다시 소리를 내는 듯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온기가 지원의 손등 위로 툭 내려앉은 모양이네요. 한편 법원 앞 주차장에는 순애와 민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팔짱을 낀 채 세단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바닥을 내려다보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명함 한 장이었어요. 바람에 날아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죠. 민호는 명함을 주워 들었습니다. 흰 바탕에 간결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한강그룹 비서실 실장 최태진. 민호는 명함을 뒤집어 봤습니다. 회사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거. 순애가 명함을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강그룹? 뭔 소리야? 민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검색창에 글자를 제대로 입력하기 어려웠어요. 한강그룹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강지훈 회장. 건설업과 유통업을 거느린 중견기업 회장. 민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기사들을 읽었어요. 순애도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이런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애는 명함을 구겼어요. 배은망덕한 것이 뒤에 뭔가 숨기고 있던 게 있었나 보네. 민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을 다시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 건물 문제도 해결되고
대출 문제도 어떻게든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애는 민호의 표정을 봤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저런 게 뭐가 대수야.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제 손을 떠나간 것이 뒤늦게 귀해 보일 때 비로소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그날 저녁 상가 건물 입구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거 업체가 가져가지 않은 것이었어요. 비닐봉지가 찢어져 악취가 났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물이 새어나와 바닥이 질척했습니다. 세입자 몇 명이 건물 앞에 모여 서 있었어요. 한 여자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가 하던 거 아니었어? 맨날 새벽부터 여기 쓸고 닦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해요? 이대로 두면 장사 못해요. 민호는 건물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세입자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민호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세입자 한 명이 민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언제 치워주실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세입자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지 계단까지 물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있었다면 벌써 수리기사에게 연락했을 거예요. 순애의 집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순애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민호는 맞은편에 앉아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원이한테 연락이라도. 순애는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과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연락? 그게 무슨 소리야? 순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런 애가 우리한테 다시 올 것 같아? 민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어둠만 보였죠. 저 정도 배경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숨기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순애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상가 건물 계단에는 새벽 누수로 인한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았어요. 지원이 매일 아침 걸레질하던 자리였죠. 물자국은 점점 번져 벽까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건물 1층 한쪽 가게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세입자가 문을 잠그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늘 당연하게 곁에 있던 것들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부피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풍기는 썩은 냄새는 어쩌면 며느리를 지우고 싶어 했던 이들의 뒤틀린 마음이 골마 터진 결과일지도 모르죠. 다음 날 오후 강 회장의 저택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람이 잔디를 스쳤어요. 지원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죠. 강 회장이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비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원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받침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죠. 회장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지원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원은 시댁에서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왔지만 남의 돈을 공짜로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8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지만
스스로 일해서 벌지 않은 돈을 받는 건 불편했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말을 존중하며 들어주는 게 낯설었죠. 오랜 시간 고개 숙이는 법만 배우며 살았으니 갑자기 찾아온 다정함이 오히려 낯설고 어색한 모양입니다. 이튿날 지원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태진이 차로 시장 입구까지 데려다 줬지만 지원은 혼자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시장은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문 앞을 쓸고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원은 빈 가게 자리 몇 곳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너무 컸어요. 두 번째는 위치가 안쪽이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 것 같았죠. 세 번째 가게 앞에서 지원은 멈춰 섰습니다. 크기가 적당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지원은 가게 문 손잡이를 천천히 만져봤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부녀회장 며느리 아니야? 지원은 몸을 굳혔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죠. 맞는 것 같은데. 이혼했다며? 지원은 손을 내렸습니다. 가게 문에서 천천히 물러섰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죠. 동네 슈퍼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애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 집 사정 어려워지니까 이제 와서 발 빼는 거예요. 한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법원 앞에 고급 세단 타고 나타나더니 처음부터 숨기는 게 많은 애였던 거죠.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보통 집안은 아니었나 보네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정도 배경이 있으면서 왜 진작 말을 안 했겠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순애는 슈퍼 안으로 들어가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 수군거렸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원이 시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큰 배경이 있으면서 왜 숨기고 살았대? 시댁에서 고생한 것도 다 연극 아니었을까? 지원은 저택에서 나와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 대화가 멈췄고 지원이 지나가면 뒤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고개를 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상가 건물 계단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가 며칠째 그대로였어요. 비닐봉지가 찢어져 음식물이 흘러나왔고 파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세입자 몇 명이 계단 입구에 모여 서 있었어요. 한 남자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며칠째예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건물주는 뭐 하는 거예요? 이래서 장사가 돼요? 다른 세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한 남자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다 관리하던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 나간 뒤로 엉망이 됐잖아요. 세입자들은 한숨을 쉬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계단에는 악취만 남았어요. 민호는 건물 관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관리비 정산 내역, 민원 처리 기록, 수리업체 연락처, 전부 지원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2019년 8월
2층 화장실 누수. 2020년 3월 계단 조명 교체. 2021년 6월 쓰레기 수거 업체 변경. 매달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이제야 보였어요. 곁에 있을 때는 공기처럼 당연하던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가 느껴지는 법입니다. 민호의 손끝에 남은 서류들은 그동안 지원이 삼켜온 세월의 흔적이기도 했겠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입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누수 언제 고치실 건가요?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관리실 창문 너머로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원의 번호를 찾았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지원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지원은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내려다봤죠. 시장에서 느낀 시선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부녀회장 며느리 이혼했다며 숨기는 게 많은 애.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 회장의 배려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어요. 최태진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죠. 괜찮으십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최태진은 더 묻지 않고 물러섰어요. 지원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고 잎이 떨어졌어요. 지원은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시장에 다시 가야 했어요. 가게를 찾아야 했고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죠.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댁에서 8년 동안 그랬듯 견뎌야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원 저편에서 강 회장이 창가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해가 완전히 지고 정원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지원은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저택 안으로 걸어가며 그래도 시장에 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두렵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새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어제의 그림자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가느냐는 결국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몫일지도 모릅니다. 사흘 뒤 지원은 시장 근처 빈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건물주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고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원은 건물주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닥은 반질거렸습니다.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보증금은 이 정도면 되고 월세는 조정 가능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크기도 적당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쪽이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죠. 언제쯤 계약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정리하죠. 지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얼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와 시장 골목을 걸을 때 지원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반찬 가게,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했죠.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잠깐만.
지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순애는 지원을 지나쳐 건물주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주는 가게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순애가 다가가자 건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원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순애가 건물주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건물주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순애는 무언가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건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지원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지원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잠시 뒤 순애는 돌아섰습니다. 지원 앞을 지나가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쳤을 뿐이었죠. 지원은 순애의 뒷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건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건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원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글쎄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건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지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건물주는 계속 말했어요. 괜히 엮였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 미안합니다. 주변 상인 몇 명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바구니를 정리하다 멈춰섰고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이쪽을 쳐다봤어요. 지원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변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지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온 길 위에는 늘 발목을 잡는 말들이 흩어져 있기 마련이죠. 남들이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정성껏 접어둔 꿈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지원은 가방을 열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적어둔 것이었죠. 지원인의 반찬, 집밥 반찬, 정성 반찬. 가게 이름 후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원은 메모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네모가 되었어요. 지원은 그걸 가방 안에 넣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죠. 반찬 가게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 8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아온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도와주겠다는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실패를 털어놓는 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강 회장은 지원의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 더 묻지 않았어요. 지원은 소파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상가 건물 입구에는 세입자 몇 명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는 여전했고 계단에는 누수 자국이 번지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갈 겁니다. 옆에 있던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다른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 안 되는 건물에서 장사 못해요. 다른 세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악취 때문에 안 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민호는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끝내 누르지 못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도 지나간 시간은 그렇게 선을 긋고 다시는 넘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네요. 세입자들은 하나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관리실 문은 잠겨 있었고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순애의 집 안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앉아 통장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월세 입금 내역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지난달보다 2건이 줄어 있었어요. 세입자 2곳이 이미 빠져나간 것이었죠. 순애는 통장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청소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제대로 하면 세입자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건물 대출금도 밀렸고 은행 독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소인을 고용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순애는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껐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제대로 붙잡았어야지. 지금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민호는 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잖아. 순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애초에 내가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민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지원의 번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지원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정원 조명이 나무를 비추고 있었죠. 지원은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지원인의 반찬, 집밥 반찬, 정성 반찬. 가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지원은 메모지를 다시 접었어요. 최태진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죠. 괜찮으십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최태진은 더 묻지 않고 물러섰어요. 지원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시장에 가야 했어요. 다른 가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건물주들은 순애의 말을 믿을 것이고 지원은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어요. 시댁에서 8년 동안 그랬듯 견뎌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버텨야 할지, 어디까지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원 저편 저택 창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강 회장이 서재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원은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저택 안으로 걸어가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다른 가게를 찾고 다른 건물주를 만나고 또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사소한 소리도 크게 들리는 법이죠. 결국 스스로 세운 벽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상가 건물 계단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쓰레기는 일주일째 그대로였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찢어져 음식물이 흘러나왔고 파리가 떼지어 모여들었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는 물이 새어나와 계단까지 흘러내렸어요. 물자국이 벽을 타고 번지며 곰팡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3명이 민호를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저희 다 나갑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비 내는 게 아깝네요.
이게 건물이에요? 다른 세입자가 계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악취 때문에 발길 돌려요. 장사가 안 돼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들은 한참을 기다리다 하나둘 돌아섰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 그 말을 남기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원금 상환 독촉 문자가 계속 들어왔고 월세마저 끊기기 시작했어요. 세입자 절반이 이미 빠져나갔고 나머지도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원의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 회장 저택 앞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였어요. 민호는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최태진이 문을 열었어요. 민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오신 겁니까? 민호는 한 발 물러섰어요. 지원이 좀 만나고 싶어서. 최태진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가씨는 지금 바쁘십니다. 돌아가시죠. 그때 안쪽에서 지원이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오다 민호를 봤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민호는 지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지원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최태진은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태진은 잠시 망설이다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민호에게서 떼지 않았어요. 저택 정원 벤치로 나왔습니다. 지원과 민호가 마주 앉았어요. 민호는 손을 비비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야.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원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만 잘 말씀드리면 대출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 지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 아니야? 상대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 끝내 읽어내지 못하는 법이죠. 민호는 더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내가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건물도 살리고 우리도. 지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린 가족이잖아. 지원은 한참을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의 말 속에는 지원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물, 대출, 엄마, 회장님. 지원은 그저 상황을 해결해 줄 수단이었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시간 동안 자신은 늘 가장 먼저 희생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이용당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어요. 민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지원아, 제발. 지원은 그 손을 조용히 밀어냈어요. 안 가요. 잡으려 할 땐 악착같이 뿌리치던 사람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니 뒤늦게 아쉬운 모양입니다.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손은 결국 허공만 맴돌 뿐이죠.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원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원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민호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어요. 지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부탁도 하지 않을 겁니다. 지원은 돌아섰어요. 저택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지원이 사라지는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손을 뻗었다가 내렸습니다. 최태진이 다가왔어요.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태진이 뒤따라가며 문을 열었어요. 민호는 문을 나서다 멈춰 섰습니다. 지원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최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더 숙이고 저택을 나갔어요. 저택 복도를 걷던 지원은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민호가 저택을 나서고 있었어요. 최태진이 민호를 배웅하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지원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이 이제는 낯설었어요. 8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견뎠지만 지원은 늘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참아야 했고 가장 마지막에 버려졌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누군가에겐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때 누군가에겐 그저 제 몸을 깎아먹어야 하는 좁은 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정원 저편에서 강 회장이 서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는 배려였어요. 지원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은 창가에서 물러나 복도를 걸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탁자 위에는 시장에서 가져온 전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빈 가게 자리 목록이었어요. 지원은 전단지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계약이 무산됐던 일이 떠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지원은 전단지를 다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무가 흔들렸고 잎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또 시작해야 했어요. 다른 가게를 찾고 다른 건물주를 만나야 했습니다. 순애가 또 나타날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또 수군거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손을 천천히 펼쳤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지원은 그 떨림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절이었어요. 그 선택 앞에서 지원은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택 밖에서는 민호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원은 더 이상 그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정원을 봤어요.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서재는 어두웠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최태진은 책상 앞에 서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아가씨가 시댁에서 지낸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세입자 민호는 전부 아가씨가 혼자 처리했습니다. 새벽부터 건물 청소를 도맡았고 쓰레기 수거부터 누수 수리까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태진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최태진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부녀회장으로 우아한 건물주 행세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요. 아가씨는 그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강 회장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창밖 정원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알겠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저택 정원에서 지원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조용히 지원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지원은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답은 짧았어요. 더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강 회장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지원은 찻잔을 들다 손을 멈췄어요. 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들이 지원 씨에게 한 일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골마 터진 상처는 덮어둔다고 낫는 법이 아니죠. 때로는 모질게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을 자리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지원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됐습니다. 강 회장이 멈췄어요.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됐다니요? 지원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삶을 되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강 회장은 한참을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멈칫했어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지원은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강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원 씨 자신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누구에게 이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찻잔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를 증명하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오랫동안 남의 기준에 맞춰 살던 사람은 문득 허락 없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기 마련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저택 창가에 서서 오래 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새벽 청소, 세입자 민원, 끊임없는 눈치, 감사 인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시간들. 자신은 늘 가장 먼저 참고 가장 마지막까지 버려졌습니다. 지원은 창문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었고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 계단은 더 심각해졌어요. 악취는 2층까지 올라왔고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벽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5곳이 이미 비었어요. 나머지도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한 세입자가 민호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건물이에요? 이래서 장사가 돼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는 열쇠를 던지며 돌아섰어요. 다음 달에 나갈 겁니다. 보증금은 바로 처리해 주세요. 민호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쓰레기 더미 옆이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순애의 집에는 은행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내던졌어요. 민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건물의 세입자가 몇 명이나 남았는지 알아? 월세가 반으로 줄었어. 반으로. 민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잖아. 순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둘 사이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칠 뒤 지원은 혼자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오후였습니다. 예전에 계약하려던 가게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원은 그 앞을 지나쳐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빈 가게 몇 곳이 보였어요. 너무 크지 않은 곳,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지원은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문은 깨끗했고 바닥은 좁았지만 잘 닦여 있었어요. 지원은 가게 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당겨봤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순애의 허락도 민호의 동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자리를 직접 찾고 있었어요. 지원은 문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가게 창문을 다시 봤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주방이 보였어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벽에는 선반이 달려 있었습니다. 건물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가게 임대 문의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 상담 가능할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답이 들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그 자리에서 만나시죠. 지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어요. 가게 창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약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었어요. 순애가 나타날 수도 있었고 또 방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가게 앞을 천천히 떠났어요.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지원의 어깨를 비쳤어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범했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원도 저 안에 들어갈 것이었어요.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최태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원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지원이 들어오자 돌아섰습니다. 시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가게 계약 상담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었네요. 지원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선택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딛는 첫 발자국은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단단하게 찍히는 법이죠. 상가 건물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였어요. 세입자 대여섯 명이 건물 입구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악취 때문에 손님이 안 와요. 장사가 안 돼요. 옆에 있던 여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누수는 언제 고칠 건데요? 벌써 한 달째예요. 민호는 계단 위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매번 그 소리만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듯 서서 수군거렸어요. 건물이 완전히 망가졌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있을 때는 깨끗했잖아. 그 사람 나간 뒤로 이 꼴 났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때는 괜찮았는데. 순애는 건물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다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어요. 세 번째에 지원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애는 낮게 말했어요. 건물에 좀 와봐. 사람들이 난리야.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건물에는 지원의 8년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지켜낸 공간이었으니까요.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애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1시간 뒤 검은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로 쏠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지원이 내렸습니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지원에게 쏠렸어요. 지원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순애는 건물 입구에서 나왔어요. 민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순애는 사람들 앞에서 지원을 마주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원아, 세입자들이 다 나가려고 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관리만 해주면 돼. 제발 다시 돌아와줘.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원아, 미안했어. 살려줘. 제발. 세입자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 며느리 하나 붙잡고 건물 굴린 거였어요? 다른 세입자가 맞장구 쳤어요. 건물주는 뭐했고 며느리가 혼자 다 한 거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러게. 무료 노동력이었던 거지. 며느리 없으니까 건물이 이 모양이잖아. 사람들 시선이 순애와 민호에게 쏠렸어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순애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지 말고.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순애는 지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원은 한 발 물러섰어요. 지원은 처음으로 사람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지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안 갑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원을 바라봤어요. 순애가 한 발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주려고?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민호가 지원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원아, 제발. 지원은 민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이 손 놓으세요. 민호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잡으려 할 땐 악착같이 뿌리치던 사람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니 뒤늦게 아쉬운 모양입니다.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손은 결국 허공만 맴돌 뿐이죠. 세입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며느리 없으면 건물 못 굴린다는 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부녀회장이라면서 건물 하나 제대로 못 관리하네. 며느리한테만 떠넘기고 본인은 뭐 했대. 순애는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어요. 평생 부녀회장으로 군림하던 체면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돌아섰어요. 세단 쪽으로 걸었습니다. 순애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원아. 지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지원이 차에 오르는 모습만 바라봤어요. 세단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순애는 사람들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동네 권력과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의 고열을 짜내어 올린 성벽은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손 쓸 새도 없이 허물어지는 법입니다. 한 세입자가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나갈 겁니다. 보증금 정리 부탁드려요. 다른 세입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 돌아섰어요. 저도요. 저희도 나갈게요. 민호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순애는 민호를 내려다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어요. 수군거림만 남았습니다. 결국 며느리한테 다 의지하고 살았던 거네. 저러고도 어떻게 부녀회장이었대. 그 말들이 순애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애는 건물 안계단에 서서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호는 계단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입자들은 가게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가야겠어. 그 말이 건물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최태진이 백미러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차는 저택으로 향했어요. 지원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범했어요. 사람들이 걷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원도 저 안에 들어갈 것이었어요. 내일 시장에서 가게 상담을 할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원이 차에서 내리자 강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죠?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원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앞 광장은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쓰레기만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건물 안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민호는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세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나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닫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빛이 환할 때는 그저 우아한 건물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어둠이 들이치고 나니 결국 제 몸 하나 숨길 곳 없는 빈 껍데기만 남았나 봅니다. 상가 건물 입구에는 임대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세입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1층 절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단에는 여전히 악취가 났고 아무도 청소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는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책상 위에는 은행 독촉장이 쌓여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은행 직원들이 건물 앞에 나타났어요. 서류를 들고 건물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평생 붙들고 살던 상가 건물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부녀회장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애를 마주쳐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어요. 건물 밖 벤치에 순애와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것이 아닌 건물을 바라봤어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제대로 붙잡았어야지.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순애는 입을 다물었어요. 민호는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벤치에 남아 건물만 바라봤어요. 평생 남의 손으로 지은 집인 줄도 모르고 제 것인 양 떵떵거릴 때는 몰랐겠죠. 막상 제 몸 하나 기댈 곳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건물이 얼마나 차가운 돌덩이였는지 알게 된 모양입니다. 민호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도움을 구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아내 하나 붙잡고 살던 사람이었대. 며느리 없으니까 건물도 날렸다던데.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민호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재료를 둘러봤어요. 무, 배추, 고추.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며 신선한 것을 골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만들고 싶은 반찬을 위한 재료였어요.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가 좋아요. 지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거 주세요. 재료를 담은 장바구니는 무거웠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작은 반찬 가게는 시장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간판에는 지원인의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반찬을 담아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무생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까다로워도 괜찮았어요. 지원은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반찬을 고르다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오픈한 거예요? 한 달 전이요. 잘 되네요. 이 동네에서 오래 하세요.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네, 그러려고요.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지원은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반찬 용기를 닫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속도로 진행됐어요. 가게 뒤편에서는 새로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썰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시댁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예전엔 그저 낡은 솥단지에 지나지 않던 것들이 제 손길을 입히니 비로소 온기를 품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삶이란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정성을 담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는 법인가 봅니다. 해가 지고 지원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 잠시 앉아 손을 내려다봤어요. 늘 긴장으로 굳어있던 손끝에는 처음으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어요. 지원은 천천히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었어요. 저녁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시댁에서는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 쫓겼고 하늘은 늘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눈치를 볼 사람도 없었어요. 지원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하루를 편안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었어요. 지원은 골목 끝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가게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간판은 여전히 보였어요. 지원인의 반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날 때는 끝이 보이지 않아 무서운 법이죠. 하지만 한 걸음씩 떼다 보니
어느새 별이 쏟아지는 밤이 찾아왔네요. 이제야 비로소 지원 씨다운 내일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멀리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최태진은 운전석에서 지원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뒷자리에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태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지원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지원도 이제 저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현관을 들어서며 강 회장을 봤어요. 강 회장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셨습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강 회장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지원은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어요. 가게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입니다. 둘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지원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려주는 곳이 있었고 돌아올 곳이 있었어요.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 전 지원 씨의 아버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지원 씨께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지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지원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강 회장도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택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지원과 강 회장은 마주 앉았습니다. 최태진도 함께 자리했어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네, 시험 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강 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가게에 내놔도 되겠습니다. 지원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원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더 많이 보였어요. 최태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에 시장에 가십니까? 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은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어요. 시댁에서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자신의 시간이었어요.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 시장에 갈 것이고 가게를 열 것이고 손님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누구도 지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지원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벤치에서 일어나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어 방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지원 씨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8년간 자신을 희생해온 삶을 뒤로하고 시댁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들의 눈치를 보며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는 대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스스로를 위한 삶을 묵묵히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고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등을 돌리던 장면이 무척이나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 마음을 깎아내던 시절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자기만의 속도로 삶을 채워가는 그 뒷모습에서 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술이다라는 미셸 드 몽테뉴의 말처럼 그녀가 내린 거절의 결정은 사실 자신을 향한 가장 정직한 긍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이야기 속에서 담담하게 전해져 옵니다. 그 선택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알기에 가게 문을 잠그고 별을 바라보던 그녀의 발걸음이 더욱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법원 앞 계단에서 낡은 핸드백을 쥐고 서 있던 그녀가 낯선 이에게 아가씨라는 호칭을 듣고 멈춰 섰던 그 장면이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짧은 부름 속에 담긴 존중의 무게가 지난 8년의 세월을 견뎌낸 그녀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온전히 스스로를 선택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평온을 먼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모질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녀가 맞이한 고요한 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풍경입니다. 때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극장이었습니다.